윤석열이 공개한 문재인의 정체.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공개를 했을까요? 그리고 문재인의 정체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을까요? 바로 뉴욕타임즈와 특별 대담을 한 내용인데요. 특별 인터뷰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물론 이전에 이 출국하기 전에 뉴욕타임즈와 특별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 내용 중에서 문 대통령을 상당히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바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란 친구에 집착하는 학생 같다. 누가? 문재인. 요게 딱 그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한마디 규정이네요. 북한이라는 친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학생 수준이다. 누가? 문재인이. 바로 그 정체의 친북 노선을 지나치게 펼치다가 5년 동안 거의 남북관계도 골병이 들고 많은 분들이 정말 피로감에 휩싸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북한 어부의 강제 북속 사건이 대표적인 사안이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희의 피살 사건. 피살뿐만이 아니라 아주 주검이 불살랐죠. 소각이란 말이 사람을 우리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사람을 소각한다. 정말 참 언제적 들어보고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서해 공무원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죽임당한 사람의 그런 사체를 또 소각까지 했던 그런 참 어마무시한 일을 우리가 보고 그 서해 공무원의 친형을 바로 제가 이 스튜디오에 와서 대담을 했죠. 인혜준 씨인가요? 아주 친형이 정말 아주 억울한 심정, 그러고 북한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정말 끽소리 한번 못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자신이 왜 돌아설 수밖에 없는지. 그분은 정의당 당원이라고 그랬죠. 정의당과 민주당의 친문재인 난 지지자였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권이다라는 얘기까지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이 저와의 대담에서 얘기를 한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은 또 어부 2명이 눈에는 안대를 칭칭 감고 그 다음에 다리에는 뭡니까? 쇠사슬이죠. 쇠사슬. 케이블에 꽁꽁 묶인 채로 다시 북한 판문각 앞에서 깜짝 놀랐던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모습, 생생한 사진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의 정체를 한마디로 규정을 하자면은 북한이란 친구에 집착하는 학생으로 정말 규정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라는 매체는 미국의 유력 3대 신문일 뿐더러 여기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은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타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최소한 대북 인식은 대한민국을 골병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총으로 쏴서 죽음을 당하고 또 이 귀순을 한 어부들은 또다시 강제 북송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바로 지나치게 북한에 집착한 문재인의 행태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잠겨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의 정체는 친북을 지나치게 맹신한, 그래서 집착하는 학생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저는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아 보였다.
교실에서 한 친구, 그 한 친구가 바로 북한인 것이죠. 예, 세계 여러 나라, 그 다음에 외교의 기본이 바로 실용 얘기, 실용 외교, 대한민국이란 국익을 위해서 작동돼야 될 외교 채널이 북한의 한 나라, 한 집단에 맹신하는 그런 학생 같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토론회에도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주도했던 남북 정상회담은 바로 정치적인 쇼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남북 문제는 정치적인 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아주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18일 9.19 합의 4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서면으로 보낸 축세에서 이런 얘기를 또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4.15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4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와 함께 자신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문을 동급으로 언급을 하면서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내진 역사적인 합의다. 자신이 일단 얘기를 했던 9.19 합의 4주년을 맞이해서 역사적인 합의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따른 대남용 미사일 발사, 서해 공무원 사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군사 합의 위반은 아예 이런 반구 언급하지도 않았다. 북한이 이미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파기를 한 해도 윤 정부에게 이를 지키라고 촉구를 한 것이다. 정말 참 이 언어도단인 것이죠. 정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시종일관 이렇게 맹신을 하고 떠받치는, 제가 자주 지적을 합니다만은 오직 그 남북 관계가 김정은 그 여동생 김여정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만 매진을 하는 그런 것들을 퇴임 이후에도 이렇게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퇴임 이전과 퇴임 이후 스탠스가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았죠. 자신의 9.19 합의다, 역사적인 그런 합의다라고 아직도 북한이 이를 파기한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몇 년 동안 이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낸데도 역사적인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적합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게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고 또 뉴욕타임스라는 아주 유력 세계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사실 워딩을 굉장히 고르고 고른 그런 상황이시죠. 한반에서 지나치게 한 친구, 북한이라는 한 친구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학생하고 똑같다라는 여기에 많은 것을 이게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 이른바 외교안보팀과의 독회를 합니다. 독회. 이러이러한 표현을 쓰고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하는 것을 서너 번 사전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 혼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 특히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정체를 이렇게 맹신하는 고등학교 수준 정도로만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바른 말씀하셨네요. 윤 대통령 짱입니다. 봉화 고추농장님이 들어오셨네요. 어떻게 올해 고추 수확은 어떻게 많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9월 중순, 가을의 초입인데 아직도 따가운 그런 그 여름 햇살이던데요. 남쪽 대통령이라고 말했지 대한민국은 없었다. 남쪽 대통령이라고 저 인간은 말했지. 문재인 대통령. 아하,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능라도 경기장에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군요. 김정은이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왔습니다라고 본인이 능라도 경기장에 그 수만 그 군중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지금 블루님이 그거를 딱 지적을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남쪽 대통령이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양산 가서는 조용히 산다더니 친북 빠져는 여전한 문재인이네요. 케이치님.
오늘은 태풍 때문에 봉사가 없어서 이 시간에 편안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예, 이슬림을 이렇게 아주 환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이슬림이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우리 김 대선님이 몇 번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군요. 예, 봉사를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는 천사, 예, 이렇게 표현하셨나요? 네. 예, 애국 시청자 여러분 모두 존경합니다. 우리 슈퍼맨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봉화고추농장님, 올해 고추 한 근은 얼마인가요? 예, 이제 실생활의 정보를. 올해 고추농사가 올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이 대북 관련 정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갔다 오면 잠잠해질 듯 5박 7일 해외 순방, 영빈관 논란, 타이밍 좋고, 바로 5박 7일 해외 순방으로 갔다가 오면은 잠잠해질 듯 하다. 영빈관 논란을 얘기를 하는군요. 예, 영빈관 8억 이상을, 수백억을 들어서 영빈관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양식 있는 국민들이 어떤 시기상조다 하는 기라고, 지금 영빈관을 질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자 윤 대통령이 바로 스톱을 했죠. 예, 전면 철회를 했다. 맞는 지적이다. 예, 지금 아무리 영빈관이 그런 그 시설이 필요해도 지금 타이밍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시죠. 네. 청와대에 있던 탁현민도 영빈관이 너무 좀 남루하다 하는 얘기를 지적은 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도 마찬가지로 이 해외 VIP들을 맞는 그런 영빈관으로서는 뭔가 좀 너무 남루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와대 영빈관보다도 지금 용산에 있는 이른바 용화대,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영빈관으로 쓰고 있는 국방부의 컨벤션 센터를 지금 영빈관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컨벤션 센터를 잘 압니다. 네, 제가 국방부 출입을 거의 2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에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컨벤션 센터를 영빈관으로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매우 그렇습니다. 이 영빈관이라고 이 이름을 붙일 정도가 안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른바 육군, 공군, 해군 이런 분들이 기수별 모임이라든가 또 뭐 이런 가벼운 모임을 하기에 지금 그 장소지, 해외 유력 인사를 접견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하고는 역시 거리가 꽤 멀죠. 그러니까 영빈관이 필요는 한데, 지금 각종 남마처럼 얽혀있는 지금 상황에, 그리고 이 서민들 삶이 팍팍한데 거기에 지금 수백억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윤 대통령이 바로 철회 지시를 한 그런 내용이시죠. 네. 네, 해가님은 영빈관 건설을 밀고 나갔어야 한다. 자꾸 이렇게 그 여론이라든가 특히 야당 지적에 브레이크를 걸면은 나중에 더 큰 일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아마 해가님, 이 지적을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야당이라든가 이런 이 반대 목소리를 이렇게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뭐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네, 이거는 사실 정답은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영빈관 문제, 글쎄요. 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의 올 스톱, 일단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영빈관은 앞으로도 안 짓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2부속실, 조직하고 또 별개로 영빈관은 필요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지금 당장 서민들의 삶이 팔팍한 그 단계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시점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 견해에 대통령의 스톱 지시에 저는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뭐 저게 6개월, 1년 뒤에 또 적절한 시점이 오면은 그때 재개를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번에 철회한 것도요. 사전 공론화가 없었다는 게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알아서 기재부의 예산을 책정을 아예 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우려를 한 것은 이게 충분하게 영빈관을 짓겠습니다라고 충분히 공론을 한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 공론화가 하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야당을 비롯한 그런 지적들이 저렇게 본물처럼 내리고 있는데 그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거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영민관이는 뭐 6개월, 1년 뒤에 다시 착공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몰두할 필요는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러시아 대사관 400억 넘게 주고 사놓고선 사용도 못하면서 그런 돈은 미세스 고님이 말씀하신 적에 러시아 대사관 400억 예 저거 내용을 그렇습니다. 저게 러시아 대사 국회 사무총장을 했던 뭡니까 민주당의 전직 국회의원이 누구죠? 예, 그분이 러시아 대사로 있을 때 400억을 넘게 이렇게 러시아 대사관을 매입을 했는데 그게 러시아 수도 한복판에 있는데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은 서울시 문화재, 이 모스크바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거를 뭐 증축도 못하고 이렇게 좀 어물쩡하게 몇 년이 지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많이 저런데 낭비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네, 400억 러시아 대사관이 그래서인데 예, 미세스 고님이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언젠가부터 여론에 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민감하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네. 야당 목소리에만 너무 휘둘리는 게 약해 보여서요. 공론화 후에 찬성 동의합니다. 예, 해관님 말씀을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영빈관은 서서히 생각해 보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생각이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영빈관이 지금 타이밍을 저렇게 국민이 뭐 꼭 국민들은 오케이 하고 야당이 지적을 위한 지적들이 나오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정면 돌파를 해야 되죠. 근데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서민들 민생이 최우선인데 영빈관 짓는 거하고 민생은 역시 범주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그 순서에서 차순위로 그거는 두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예. 네. 처음부터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라고 하는 너구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로 두 번째 만평은 바로 이겁니다.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을 추진하겠다. 정의당이 전면적인 재창당을 발표를 했죠. 예, 당명 정의당도 이제 바꾸겠다. 정의당이 잘 지어지지 않는 뼈아픈 주소 더불어민주당 구 정의당로 이중대길. 네, 이거는 아주 위트 있게 아주 비틀었네요. 예, 정의당이 바로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보수 세력들에게는 정의당은 아주 고비고비마다 민주당을 도와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라는 그런 닉네임이 벌어졌는데 예, 바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구 정의당로 이중대길이라는 아주 시니컬한 그런 그 주소까지 보여줬는데요. 글쎄요, 정의당이 당명까지 바꾸고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정의당의 그 인식과 그런 세력, 당세 이런 것들이 지금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왼쪽에 있는 게 정의당인데 정의당은 지금 노동자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불법 파업을 일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절대로 국민들에게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그래도 이 지지 세력을 넓히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기는 그거는 뭐 본인들의 어떤 존재 이유니까 그거는 바꾸지 않더라도 이른바 불법 파업 그리고 이른바 귀족들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거 이미
연봉이 뭐 1억이 되고 하는 그런 귀족 노조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정의당으로서는 앞으로도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와, 만평 하나로 완전 공감합니다. 찐 만평의 박수원입니다. 케이츠님이 두 번째 만평 말씀하시는 거죠. 정의당. 네. 정의실정당. 그렇군요. 패스트트랙 야합 때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네. 정의당이 아니라 정의실정당.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다. 네. 또 뭐 국민의힘당에 국민이 없다 하는 얘기도 뭐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정의당에 정의 없다라는 정의실정당. 네. 정의당의 새 당명은 민주노총당에 어울리네요. 민주노총당. 네, 민노총을 아주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고 하는 자기 지분이 있다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민노총의 핵심 세력들이 정의당이 상당히 또 지지를 많이 하고요. 아무튼 그 불법, 저는 딱 한 가지만 강조를 합니다. 불법 파업조차도 이 이른바 노동자들의 권리로 인식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당세 지지세를 넓힐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한 딱 한 가지만 제가 강조를 합니다.